안녕하세요. 네, 2회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디보는 항상 저녁 시간에 있어서 좀 다들 피곤하실 것 같아요. 수업 들으시기가. 네. 일단 요거 교체해달라는데 안 됐네. 그냥 필기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는 새로 나왔는데 요거는 좀 목차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오늘도 좀 빨리 해서 일요일이니까 좀 빨리 마치도록 할게요. 화상 디자인부터 이제 보셔야 되는데 요는 A급이라고 적어 놓기는 했는데 좀 B급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뭐 중요하다라는 거는 다 아시죠? 화상 디자인 요즘에 계속 하니까 되게 중요한 거는 맞는데 이게 B급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좀 그 히스토리를 한번 보시면은 2021년에 개정법이 한번 나왔죠. 요게 이제 물품의 정의 규정에 화상이 포함되도록 한 그 유명한 이제 정의 규정이 바뀌었던 그런 개정법이 이때 나왔고 그 이후에는 사실 뭐 당연히 이때 개정이 처음 됐으니까 뭐 판례도 없을 거고 심사 기준도 없었다가 22년 초에 심사 기준이 생겼어요. 얘는 이제 화상 디자인에 관한 심사 기준. 이제 법으로 화상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있다라고 해버렸으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등록시킬 수 있을지 세부 지침을 이제 심사 기준에서 정의를 해준 거죠. 그래서 법에는 딱 들어가 있는 게 화상 디자인의 뭐 정의나 화상 디자인의 실시 태양이나 이 정도만 들어가 있지 뭐 다른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뭐 1차 시험에서는 충분히 나올 만하죠. 이 법조문 그대로 출제할 만한데 2차 시험에서는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뭐 문제 만들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뭐 예시로 들 게 없으니까. 근데 이때 심사 기준이 딱 들어왔고 이때 바로 기출이 되었어요. 2차 기출. 그래서 이때 들어왔던 심사 기준으로 여기 있던 예시랑 뭐 지침 같은 걸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물론 다들 요거 대비를 잘 하셨기 때문에 뭐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였는데 어쨌든 이렇게 들어왔고 근데 문제는 23년 초에 심사 기준이 개정이 되었어요. 뭐 물론 아주 많은 부분이 바뀐 건 아니고 뭐 예시들도 조금 추가되고 바뀌고 표현도 좀 다듬어지고 했는데 조금 개념적인 부분에서 바뀐 부분들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확선이라든지 신규성, 선출원 뭐 이런 등록 요건 판단할 때 화상 디자인, 화면 디자인 간의 유사 판단 내용이 아예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얘는 좀 크게 바뀐 부분이죠. 근데 이때는 기출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개정 심사 기준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면은 이때랑 좀 답이 달라지는 정도의 개정이 좀 있었었는데 이때 개정이 되고 나서는 별도로 기출이 아직 안 되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이 화상 디자인과 관련된 뭐 개정법이나 개정 심사 기준은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만약에 문제로 올해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이 개정 심사 기준에서 좀 바뀐 부분 위주로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바뀐 부분이 좀 석연찮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도 이 심사 기준이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또 한번 시행착오를 거쳐서 한번 바뀌었지만 앞으로 몇 번은 더 바뀌어야 될 거거든요. 심사를 계속 하면서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심사 기준을 바뀌어야 될 거기 때문에 딱 정립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올해도 그런 관점에서 기출이 되긴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올해는 사실 요거 화상 디자인 말고도 뭐 개정법에 따라 바뀐 내용이 되게 많잖아요. 다른 내용들이. 그래서 걔네들이 좀 주로 나올 것 같고 요 화상 디자인은 뭐 크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아요. 네, 뭐 그렇지만 뭐 지금 굉장히 큰 화두고 뭐 바뀌고 있는 부분이니까 대비는 해 두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한번 얘를 보시면 일단 화상 디자인의 개념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잘 아실 거니까 뭐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리고 그냥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종래에는 화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물품에다가 표현했어야만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체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자체가 화상 디자인이고 물품에 표현한 디자인을 화면 디자인 이렇게 부르기로 했죠. 네,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은 일단 1번 목차는 뭐 심사 기준이나 이런 표현에 없는 거긴 한데 제가 일부러 목차를 넣어 놓은 거예요. 요 넣어 놓은 이유가 얘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 문제가 나올 때 화상 디자인으로 출원했다, 뭐 화면 디자인으로 출원했다 이러면서
뭐 등록받기 위한 뭐 방법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갑이 뭐 UI를 창작을 했는데 얘를 디자인 등록 받고 싶어 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좀 상위단에서. 그랬을 때는 저희가 요 1번 목차를 적어 주셔야 돼요. 그 갑이 디자인한 UI에 대해서, 화상에 대해서 디자인 등록 받기 위해서는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과 같은 방법으로 보호받을 수가 있죠. 화상 디자인으로 출원하거나 화면 디자인으로 출원하거나. 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혹시 답안지에 써줄 필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1번 목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한번 같이 보시면은, 종전 화상에 관한 디자인의 보호 방법으로 종전에는 이제 심사 기준을 통해서 물품의 부분에 표현되는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가 있었다. 근데 디지털 경제 확산으로 화상 디자인 자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어 21년 10월 21일 개정법을 통해 화상 그 자체로 등록받을 수 있게 했다. 네, 이런 내용을 하나 적어주시면서, 그래서 양가로 2번에 갑은 뭐 화상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도 있고, 또 양가로 3번에 갑은 물품의 부분으로서 화면 디자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쉽게 나오면은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 한번 제가 목차로 만들어 봤고, 뭐 조금 여담이지만 화상 디자인, 화면 디자인으로 보호를 받을 때 장단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 화상 디자인으로 보호받는 게 훨씬 좋죠. 만약에 둘 다 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왜냐면은 화면 디자인은 물품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무슨 핸드폰에 대해서 이렇게 점선 표시하고 여기다가 어떤 UI를 이렇게 출원했다라고 하면은, 이 핸드폰이라는 물품의 동일 유사를 전제로 권리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텔레비전에 이런 똑같은 UI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없죠. 근데 반면에 화상 자체에 대해서 보호를 받았다면은 어떤 물품에 이 화상을 쓰든지 간에 다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있죠. 얘는 그 부품으로 등록받았을 때랑 부분 디자인 등록받았을 때랑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화상 디자인으로 보호를 받는 게 권리 범위 측면에서는 당연히 좋아요. 근데 문제는 아무거나 화상 디자인으로 등록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화상 디자인의 성립 요건을 따로 만족을 해야 되죠. 단순한 뭐 배경화면 이런 거는, 풍경화면은 안 되고, 여기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뭐 기능 발휘되는 것에 한해서 보호를 해주죠. 그래서 그 요건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또 그런 단서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심사 기준을 만드시는 분이랑 뭐 얘기를 막 들어보니까, 이제는 화면 디자인은 이제 거의 없애고, 앞으로는 웬만하면 얘는 없애고, 그냥 대부분 UI나 이런 거 디자인했으면 그냥 화상 디자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계속 심사 기준을 바꿔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 발휘되는 그 요건을 엄청 엄밀하게 안 따지고, 그냥 화상 디자인 이런 캐릭터든 뭐든 다 출원하면은 그냥 다 등록받을 수 있게끔 좀 심사도 좀 바뀌고 있기는 해요. 네, 좀 그런 히스토리가 있고, 그래서 이제 2번 목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화상 디자인의 의치지 정도는 뭐 당연히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넘어가서 성립 요건도 양가로 1번에, 그리고 양가로 2번 흥결시 취급까지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의 표현이 요때 바뀌는 요 개정심사 기준, 네, 요때 조금 표현이 좀 다듬어졌어요. 네, 내용이 바뀐 건 아니고, 이전에 비해서 조금 간결하게 다듬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읽고 암기를 해주세요. 되게 짧죠? 한 2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는 게 뭐고, 기능 발휘되는 게 뭔지 암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도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얘도 새로 들어왔던 심사 기준인데, 기기의 조작도 하고, 기능도 발휘하는 이렇게 겸하는 화상도 있을 수 있는데, 얘도 네, 충분히 잘 기재가 되어 있고 표현이 되어 있으면 화상 디자인이다 라고 해서 이런 심사 기준도 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뭐 상식적으로 당연히 둘 다 되면은 화상 디자인이긴 한데, 이런 겸하는 이라는 표현을 가진 심사 기준도 있거든요. 이 하나 기억해 주시고, 네, 흥결시 취급은 뭐 정의 규정 위반이다 넘어가시고, 유사 판단 방법. 여기서도 네, 뭐 일단 유사 판단에 관한 심사 기준 풀 버전은 이제 또 뒤에 나오기는 하는데, 그거 말고 좀 간단하게 적는다면 동그라미 1번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냥 화상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은 화상의 형태, 용도, 기능, 혼용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반적인 유사 판단 기준에 따른다. 이 정도만 적어도
사실 사례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이 그 좀 크게 바뀐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기. 개정심사 기준 나오면서 이런 내용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그게 요 2번, 3번 심사 기준이에요. 얘는 뭐냐면, 이 동그라미 2번 한번 읽어보시면,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 디자인의 표시부가 화상 디자인과 라고 해서 비교 대상이 화면 디자인이랑 화상 디자인이에요. 이 화면 디자인, 화상 디자인을 비교할 때 설령 동일 유사하더라도, 그 형태가 동일 유사하더라도 표시부는 물품의 부분이고 화상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물품이니까 물품이 서로 달라 비유사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 예외도 없이 화면 디자인과 화상 디자인은 똑같이 생긴 그런 UI를 출원했다 하더라도 비유사한 것으로 본다라고 좀 못 박았어요. 그리고 가로한 부분도 심사 기준인데요. 따라서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 디자인과 화상 디자인 간에는 확선, 선출원, 관련 디자인 적용이 없다. 그 전체 디자인, 부분 디자인 느낌이죠. 네, 아예 이런 게 적용이 없다라고 해요. 그리고 옆에 메모를 하나 해두시면은 이제 신규성은 언급이 없어요. 심사 기준에 신규성 얘기가 없죠. 근데 신규성도 적용이 없는 것으로 본대요. 요 심사 기준 만드신 분이 이제 신규성도 적용이 없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뭐 심사 기준에는 없지만. 그리고 창작성이 남았죠. 창작성. 걔는 동그라미 3번에 남아요. 다만 물품 화상 간의 용도, 기능, 사용 실태 등을 고려했을 때 유사하거나 혼용 가능성이 있으면은 이제 창작 비용이성은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런 거예요. 결론은 이제 화면 디자인이 있고, 예를 들어 앞에 이렇게 화면 디자인을 먼저 출원했고, 이게 뒤에 화상 디자인을 이렇게 출원했다 라고 하면은 얘는 화면, 얘는 화상이니까 양자간은 비유사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해서 얘가 출원되었든 공지되었든 어쨌든지 간에 신규성 적용 없고 선출원주의 적용 없고 확선 적용이 없대요. 근데 종래에는 아마 공부를 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종래에는 이런 경우에도 뭐 용도, 뭐 기능, 구체적인 사용 실태 등을 고려해서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양 디자인이 사실 이게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얘 점선만 다른 거기 때문에 뭐 실질적인 그 사용 형태 등을 고려했을 때 이런 신규성 선출원주의가 적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었어요. 확선도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바뀐 부분은 그런 거 예외 두지 않고 그냥 무조건 비유사하다고 하겠다라고 바뀐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그러면 뒤에 게 등록받을 수 있냐? 그건 아니고, 얘가 만약에 앞에서 공지가 되었다면은 창작성 위반은 가능하다. 네, 창작성 위반으로 죽일 수는 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공지되지 않고 그냥 출원된 상태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얘는 등록받을 수 있다라는 꼴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얘가 공지가 되었으면 그땐 창작성 위반으로 죽일 수는 있겠죠. 딱 요 정도예요. 네, 요게 바뀐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막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사실 그 신규성이라는 그 뭐 선출원주의는 좀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출원주의는 중복된 권리를 만들지 않기 위함이니까 얘가 만들어지는 권리는 요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권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얘는 요 UI에 대해서 권리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둘 다 등록돼도 중복된 권리가 생기지 않아서 선출원주의까지는 이해가 좀 되거든요. 근데 신규성, 확성 같은 경우는 얘가 실질적으로 신규한 디자인인지 여부를 보는 건데 이미 똑같은 게 앞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예외 없이 적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얘가 기기의 기능 조작이나 기능 발휘에 이용되는 캐릭터고 얘도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애라면은 얘를 신규성으로 안 죽일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예외 없이 다 죽인다 하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너무 좀 이해가 안 돼서 막 물어봤거든요. 질문을 해서 뭐 그런 케이스는 신규성 위반으로 죽여야 되지 않나요? 확선 위반으로 죽여야 되지 않나요? 라고 했는데 뭐 일단은 그런 거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2차 시험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실제 기출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국법상으로, 국어개정법 개정심사기준상으로는 확선 적용해서 죽이는 그런 애였는데, 이제 만약에 지금 심사 기준에 따라서 이 문제가 나오면
지금 심사 기준에 따르면 이러이러한 심사 기준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사안의 경우에는 뭐 신규성 확산 선출원제 적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고 좀 bor론으로 아니면 검토로 뭘 하나 더 적어줄 것 같아요. bor론으로 뭐 사실 신규성이나 확선의 그 취지는 실질적으로 신규화 디자인만 보호해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심사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얘가 이미 공지된 사정이 있다면은 얘로 인해서 신규성이나 확선 위반을 거절이율 통제해도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bor론으로 적어줘도 괜찮은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는 논술 시험이잖아요. 저희 의견을 좀 개진하는 그런 시험이니까 그 정도는 좀 적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좀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비유사하다라고 못 박은 그 취지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전체 디자인과 부분 디자인 얘네들은 이제 오래전부터 정립이 되어 있던 개념이죠. 전체 디자인, 부분 디자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래서 요 기존에 있는 법리와의 정합성을 고려했을 때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겠다라고 하시긴 했거든요. 근데 얘네들 사이에서도 신규성 확산 적용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전체 디자인, 부분 디자인이 나와 있으면. 그래서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 또 문제화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 게 뭔가 아직 좀 정립이 안 된 심사 기준인 것 같아서 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바뀌었다라는 걸 좀 잘 체크해 두시고 혹시 문제로 나오면 일단 심사 기준에 따라서 좀 답을 내시고 bor론으로 좀 길게 좀 의견을 좀 적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적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뒤에 등록 요건 부분에서는 얘도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한번 읽어보시면은 예를 들어 양가로 1번의 공업상 이용 가능성 같은 경우는 반가로 1번이 이제 공생 동향이고 반가로 2번이 그 화상 디자인으로 인정될 것이라 해서 성립 요건 부분이고 반가로 3번이 구체성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공업상 이용 가능성 목차랑 똑같거든요. 그리고 한번 읽어보셔도 그 공업상 이용 가능성 그 내용이랑 표현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너무 뭐 빡세게 암기 안 하셔도 그냥 기존에 암기하고 계셨던 내용으로 요거 암기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넘어가서 48페이지 방가로 2번에 그 화상 디자인으로 인정될 것 여기 부분에서 몇 가지만 좀 체크하자면은 그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끝에 중간 부분에 물품 또는 물품의 부분으로 인정이 되면 화상 디자인이 아니다. 당연하죠? 이런 게 조금 다른 부분이고 동그라미 2번에 첫 번째 줄 끝에 물리적인 견본이나 모형 등으로 제출된 경우 뭐 재질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얘도 법상 화상 디자인이 아니다. 이런 심사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줄 중간에 단순히 시각 저작물에 불과한 것은 화상 디자인이 아니다. 이렇게 좀 심사 기준 표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얘네들 좀 기억해 주시고 특히 그 시각 저작물이라는 표현은 또 새로 규정 심사 기준에 들어온 내용이니까 네, 이런 키워드가 문제에 나오면은 이거 그 구체성 그 정의 규정 흠결이다 라는 거 캐치하셔서 요거 논점 잡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구체성이 있을 것도 네, 보고 암기를 해주시고요. 뭐 창작성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시고 그 양가로 3번에 1디자인 1출원 여기도 좀 내용이 많아서 얘도 좀 암기를 좀 해주세요. 네, 여기다가 제가 적어놨죠. 지금 이게 단문으로 나올 만한 문제인데 단문으로 나왔을 때 아까 유사 판단 방법도 좀 문제로 단문으로 적어보라 할 만하고 방금 봤던 공업상 이용 가능성도 단문으로 적어보라 할 만하거든요. 거기다가 1디자인, 물품의 명칭 얘네들도 좀 답안지에 적어줄 만한 내용이 있으니까 양가로 3번에 있는 1디자인 1출원 여기 한번 암기해 주시고 그리고 양가로 5번에 있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명칭 기재 방법 얘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 정도. 양가로 4번에 있는 물품류에는 그 14류만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14류. 14류가 그거죠. 그 심사 등록 출원. 그래서 얘는 일부 심사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달리 말하면 뭐 이의신청도 못하고 네. 일부 심사 등록 출원, 심사 등록 출원으로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다 읽어보시면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암기하실 부분만 체크를 해드렸고 넘어가서 네, 그 50페이지에 있는 박스 있죠? 구체적인 유사 판단 방법. 얘가 이제 그 좀 길게 단문 문제로 나왔을 때 적어줄 만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화상 디자인 간에는 뭐 형태가 유사하다는 것을 전제로 화상 디자인의 용도 기능이 동일하거나 혼용 가능성이 있으면 유사하다. 네, 어려운 표현은 아니에요.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표현이랑 비슷하니까 예, 암기해 주시고 또 양가로 이번에 동적 화상 디자인, 정적 화상 디자인 상호 간의 유사 여부 판단도 좀 표현이 바뀌긴 했는데 기존에 알고 있는 개념과 똑같습니다. 그냥 원칙 비유사한데 예외적으로 뭐 정지 상태가 유사하고 뭐 이러면 유사할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동적 화상 디자인, 정적 화상 디자인은 원칙 비유사, 예외적으로 유사할 수 있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고 뭐 출원서에 뭘 적어야 되는지는 그냥 목차만 한번 보세요. 출원서에 화상 디자인을 출원한다고 체크를 하면은 그 화상 디자인의 용도를 적어야 되고요. 필수적으로. 또 화상 디자인을 부분 디자인 출원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부분 디자인이라고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또 물품류랑 물품명도 적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 목차만 네, 화상 디자인으로 출원할 때에는 화상 디자인 용도를 기재해 주고 부분 디자인으로 한다면 부분 디자인이라고 표시해 주고 물품류, 물품명은 적어야 된다. 물품류는 14류겠고요. 네, 그리고 조야구석권 주장도 얘도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얘도 문제화할 만하거든요. 예전에 기출된 적도 있고. 그래서 조야구석권 주장은 일단 동그라미 1번은 무슨 얘기냐면 1국에 화상 디자인을 출원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화상 디자인을 출원한 거죠. 네, 그러면 당연히 우선권 주장 인정될 수가 있겠죠. 근데 동그라미 2번은 안 돼요. 1국이 화면 디자인이고 우리나라가 화상 디자인이라면 설사 그 모양이 똑같다 하더라도 조야구조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그 선출원주의 적용 없다. 요거랑 같은 맥락이죠. 동일성 인정 안 된다라고 해요. 네,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 디자인 여기 보실 건데 여기도 제가 그냥 암기가 좀 필요한 부분만 체크를 해 드릴게요. 일단 1번 목차의 의지지는 뭐 네, 기억을 해 주시고 그리고 성립요건 부분에서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에 있는 물품성, 시각성은 좀 기억을 해 주세요. 화면 디자인의 성립요건, 자체적인 성립요건은 따로 없거든요. 아까 화상 디자인은 자체적인 성립요건이 따로 있었잖아요. 근데 화면 디자인은 따로 없고 그냥 부분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갖추면 되는 거고 그 물품성이랑 시각성이 특히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 물품성을 보시면은 표시부의 통전 현상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구현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네, 물품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라는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얘는 그 핸드폰에 전원이 들어왔을 때만 구현이 되고 전원이 안 들어오면은 안 보인다라는 것 때문에 나온 네, 심사 기준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품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라는 심사 기준이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시각성도 기억해 주세요. 시각성도 물품의 표시부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으면 시각성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특수한 표시부를 통해 관찰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면 시각성이 있다. 얘가 그 멀티미디어 단말기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VR 장치를 딱 머리에 껴야만 보이는 UI가 있잖아요. 걔네들은 그 예외에 해당해서 등록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물품성, 시각성에 관한 심사 기준을 저희가 알고 있어야 막 문제로 그냥 네, 그냥 문제로 누가 그냥 화면 디자인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얘가 등록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이렇게 했을 때 아무것도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저희가 자연스럽게 성립 요건으로 그 기본서에 있었던 물품성, 시각성 검토해줘야겠다라는 게 떠오른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등록 요건은 뭐 기타 또 있겠지만 이렇게 기본서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를 머릿속에서 그려져야 문제를 보고 뭐 단서가 별로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논점 추출해가지고 해당되나 안 되나 검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목적으로 요 목차 정도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잠깐 딴 이야기를 하자면은 아이고. 방금 봤던 책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도 민소나 뭐 특허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권리범용 심판이라는 목차가 있으면 특허 같은 경우 여기에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논점도 굉장히 많고 판례도 엄청 많고 이제 요거를 각 목차마다 무슨 목차가 있었고 여기에 무슨 중요한 판례가 있었고 얘 탑10 판례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이 나야 되거든요. 세부적인 달달달달을 읊지는 못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무슨 목차가 있었고 이 페이지 여기쯤에 뭐 있었고 막 이런 것들을 공부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회독을 많이 해서 이게 좀 머릿속에 딱 자동으로 그려져야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얘 보고 건범심에서 뭐가 논점이 됐었지 하고 막 뽑은 다음에 얘 써줘야겠다 얘 써줘야겠다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라 네, 책을 회독하실 때 무슨 목차가 있었고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도 계속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상태가 되게끔 하는 게 이제 시험 보기 마지막 한두 달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도 부단히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고작해야 한 달에 1회독밖에 못 하잖아요. 보통 특허 민소나.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긴 어렵고 제가 봤을 때 시험 보기 한두 달 전부터는 회독수를 막 늘려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는 특허 같은 경우는 제 기준으로 3일에 1회독씩 막 했어요. 그렇게 정말 막 어질어질하게끔 계속 짧은 주기로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가더라고요. 여기 뭐 있었고 이 판례 나오면은 내가 답안지 목차 뭐 어떻게 적으려고 했었고 이게 막 다 머릿속에 그려지는 단계가 되거든요. 딱 그 정도 되면 이제 뭐 충분히 공부가 된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방법은 마지막쯤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쨌든 지금 여기서도 성립요건에서 요거 두 개 논점이 됐었지 이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러면 답안지에 뭐라도 적어줄 수 있거든요. 문제는 이게 떠오르지 않아서 문제는 거지. 네. 그리고 네, 뭐 유사 판단은 사실 크게 안 중요하고요. 뭐 물품의 유사 판단, 디자인의 유사 판단인데 부분 디자인의 유사 판단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읽으면은 쉽게 머릿속에 들어오실 거고요. 그 공업상 이용 가능성도 뭐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데 동그라미 2번 정도는 좀 기억해 주세요. 얘도 최근에 들어온 심사기준 내용이라서 얘도 마지막에 한번 같이 볼 건데 보시면 제출된 도면에 화면 디자인 전부가 충분히 도시되어 있지 않으면 구체성 흠결이겠죠, 당연히.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 근데 로마자 2번에 받으려는 부분과 제외되는 부분 간의 경계가 불명확하다면 잠시만요. 1.3선 또는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그려야 된다. 네. 얘는 나중에 볼 건데 이제 심사기준 예시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도면이 이렇게 있는데 스마트워치를 출원을 했는데 요 동그라미 본체 부분은 등록받고자 해서 실선으로 표시했고 나머지 요 손목 줄은 별로 안 중요해서 이렇게 파선으로 출원한 거예요. 근데 지금 파선 일부가 잘렸죠. 손목 시계가 전체가 다 도면에 안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 도면 내에 잘 도시가 되었으면 또 얘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으면은 이렇게 파선 중 일부가 잘렸을지라도 괜찮다라는 얘기인데요. 여기서는 원칙적인 얘기만 나와 있네요. 네, 어쨌든 얘도 하나 체크해 주시고 나중에 심사기준 통해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나머지는 가볍게 보시고 랑가로 2번 창작성도 가볍게만 보시고 넘어서 양가로 3번에 네, 양가로 3번에 1디자인 1출원 여기 부분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얘도 사례 문제에 나올만 하거든요. 그래서 1디자인 1출원 보시면은 특히 동그라미 1번에 한 개의 표시부 내에 도시되었으면은 뭐 기능적, 형태적 일체성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의 디자인으로 본다. 네, 얘도 꽤 중요한 심사 기준이에요. 그래서 얘도 도면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막 이런 UI가 하나 있고 막 이런 UI가 하나 있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형태적 기능적으로도 전혀 관련성이 없지만 이게 지금 하나의 표시부거든요. 이 표시부 안에 도시가 되어 있으면 1디자인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그런 예시예요. 네, 그래서 얘도 한 개의 표시부라는 키워드 체크하신 다음에 사례 문제 나왔을 때 잘 풀어주시고, 네, 얘도 심사기준 통해서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물품류, 물품 목록 별로 안 중요하니까 넘어가시고, 네, 조야구주도 별로 안 중요하니까 그냥 가볍게만 봐주세요. 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55페이지의 구체적인 유사 판단 방법도 앞에서 화상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단문 문제로 좀 내기 좋은 부분이거든요. 목차 잡기도 편하고 좀 심사 기준에 자세히 나와 있어서 얘도 단문 문제로 나오기 괜찮은 부분이니까 얘도 좀 체크를 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박스에 있는 동적 화면 디자인이라고 얘도 옛날에 한번 기출이 되었었는데 옛날에는 좀 중요한 논점이었는데 지금은 한번 기출이 되어서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런 논점도 있다는 거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동적 화면 디자인은 화면 디자인 내에서 UI가 막 움직인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형태적 관련성, 변화의 일정성을 가지고 구현되는 디자인이다. 이랬을 때 논점이 되는 게 공업상 이용 가능성인데 얘는 동영상 파일 형식으로 도면을 제출하면 안 되고 참고 도면만 그렇게 제출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참고 도면으로 제출한 동영상 파일을 실행했을 때 잘 작동이 안 되면 구체성 흠결이다.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런 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1디자인 1출원도 얘는 동적 디자인이랑 뭐 똑같아요. 형태적 관련성, 변화의 일정성이 없으면 안 된다. 네,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사 판단 방법은 위에 나와 있는 거랑 중복되니까 네, 한번 해봐주시고, 네, 요 정도이고 기출 문제 한번 눈으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은 프린트 3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이제 22년에 기출된 부분이 나오죠. 22년에 기출된 게 여기. 이때 개정 심사 기준이 반영이 되고 나서 기출이 되었던 딱 이때 무슨 문제가 나왔냐면, 일단 첫 번째로 문제 읽어보시면 공간 등에 투영된 가상 키보드를 조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상 키보드용 화상을 디자인했다. 얘가 디자인으로 성립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얘는 디자인의 뭐 정의 규정부터 해가지고 화상 디자인의 성립 요건 검토하시면 되겠죠. 네, 딱 그 정도 문제였어요. 그리고 문제에서도 뭐 조작을 위한 목적이라 해서 사업보섭 할 수 있게끔 문제를 줬기 때문에 뭐 전혀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오버해서 답안지를 좀 길게 적어봤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조금 추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본다면 2번 목차, 지금 가상 키보드를 조작하기 위한다라고 했고 공간 등에 투영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국법상에는 이런 멘트 있으면 무조건 등록 못 받는다로 결론이 났었거든요. 근데 개정법상 등록을 받을 수 있다로 가는 거니까 그거를 좀 강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번 목차에 가상 키보드용 화상을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받기 위해서는 화면 디자인이나 화상 디자인으로 등록받는 걸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동그라미 2번에 네, 공간 등에 투영되는 가상 키보드는 이제 물품을 전제로 하는 물품의 부분의 표현의 화면 디자인으로는 보호가 어렵다. 그래서 화상 디자인으로 보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하에서 뭐 화상 디자인 검토한다. 이렇게 이어져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네, 문제에서 딱 물어보지 않았지만 좀 뭔가 출제자가 좀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답안지가 좀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도 막 GS 문제 직접 채점을 많이 해봤잖아요. 막 채점을 하는데 이렇게 딱 물어보면은 정답이 있어요. 그거는 대부분 다 그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채점하기도 되게 편해요. 아, 썼네 이러면서 되게 채점하기가 쉬운데 가끔 가다가 조금 제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목차들이 좀 들어가 있는 답안지를 보면은 되게 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 이렇게까지 고려를 해 보셨구나. 그렇게 되게 감동을 받는 되게 자극적인 그런 답안지가 있거든요. 그런 답안지가 아마 실제 채점하시는 분도 좀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대부분 정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보통은 아, 누가 좀 꼼꼼하게 길게 정확하게 썼나 이 정도만 쓱쓱쓱쓱 보고 넘어가는데 중간중간 좀 튀는 그런 목차들이 있으면
그러면은 좀 답안지가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뭘 써줄 수 있을지를 한번 계속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타 과목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고, 뭐 다 일반론이니까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에 이제 33페이지에 같은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번에는 공지 디자인이 이런 네, 현관 출입 비밀번호 입력용 화상이고, 출원 디자인은 전화번호 입력용 화상이다.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시오. 얘는 그 교재에 있었던 그 유사 판단 기준 적어주신 다음에 막 뭐였죠? 용도와 기능 등을 기준으로 뭐 판단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거 키워드로 자꾸 사항 포섭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적었죠. 뭐 3번 목차 보시면은 화상 디자인 간 유사 판단 방법은 용도, 기능, 뭐 형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한다. 이 정도로 짧게 잡았고, 여기도 2번 목차로 조금 좀 뭔가 선결 논점을 더 적어줘 봤어요. 양 디자인의 유형은 화상 디자인이다. 그리고 사안의 경우도 물어본 게 용도, 형태, 기능이었으니까 그거 목차 잡고 답안지를 적어줬습니다. 여기도 하나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사안의 경우 이제 사안 포섭 하실 때 보통 줄글로 막 작성을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키워드가 형태가 유사한지도 검토해야 되고 용도와 기능이 유사한지도 검토를 해야 된다면 답안지 넉넉하니까 저라면은 이렇게 따로 목차 잡고 적어줄 것 같거든요. 좀 해줄 얘기가 많다면. 그러면 채점하는 사람도 정말 1초만 보더라도 아, 얘가 형태가 유사한지도 검토했고 용도와 기능 측면에서도 검토했구나, 이게 바로 눈에 보이니까 훨씬 친절한 답안지가 돼요. 근데 저희 글씨도 잘 못 쓰는데 거기다가 막 줄글로 길게 적어봐야 출제자가 얘가 이거 적었나 판단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차는 많이 활용해 주세요. 이런 목차가 아니더라도 이런 목차도 많이 적잖아요. 이렇게 뭐죠? 사안의 경우 한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뭐 형태의 동일 유사 막 적어주시고, 동그라미 2번 용도와 기능의 동일 유사 한 다음에 또 막 적어주시고, 뭐 이런 목차도 좋으니까 좀 내가 이거 썼다라고 좀 잘 어필할 수 있는 답안지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넘어가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예시도 심사 기준에 있었던 예시예요. 다음 페이지에 34번, 34페이지에서도 얘도 심사 기준에 있었던 예시거든요. 똑같이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서 물어본 거는 지금 화면 디자인, 화상 디자인 양자 간에 확선 적용이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였어요. 근데 국법상으로는 확선 적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개정심사 기준에 따르면은 확선 적용이 없다라고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부분은 제가 이렇게 삭제 표시 해놔가지고 현행법에 맞게 좀 바꿔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오면은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시 들어주고 한번 풀어봐라. 아니면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 23번 문제처럼 물품의 명칭을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서술을 하시오. 그냥 그런 문제거든요. 네, 이렇게 단문 문제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고, 또 넘어가서 24페이지도 가보시면 1디자인 1출원, 화상 디자인으로 출원을 할 건데 1디자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도 그냥 교재에 있는 1디자인 1출원 단문 쓰라는 얘기였어요. 그냥 그렇게 단문 물어보는 문제. 아니면은 또 40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 조약우주 나오거든요. 조약우주, 얘도 화면 디자인, 화상 디자인이 조약우주로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동일성 판단 방법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 그래서 최근에 기출됐던 그런 사례형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단문 물어보는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제가 교재에 암기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문제가 뭐 구구절절 길지만 결국 뭐 조야구주 1디자인 1번론 쓰고 사안포석 간단히 하라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따로 같이 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26번 문제도 하나만 볼까요? 얘도 하나 있는데, 얘는 더 옛날에 나온 문제예요. 2012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얘는 지금 그림처럼 생긴 디자인을 출원했는데, 이 출원에 대해서 위에서 네 번째 줄 끝에 보시면은 37조 4항에 따른 위반이랑 40조 위반에 관한 거절유가 나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같이 정답만 한번 내보면은, 얘도 그냥 목차는 30조 4항 거절유 타당한지 40조 거절유 타당한지, 그리고 대응 방안 이렇게 목차 잡고 풀면 되겠죠.
근데 한번 정답을 같이 한번 내보시면 처음에 37조 4항 위반은 뭐죠? 그 1디자인으로만 출원할 수 있다. 그 법조문이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맨 끝에 14료에 해당한다라고 했어요. 핸드폰은. 그래서 얘는 심사 기준이기 때문에 그 갑이 그 문제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디자인 심사 등록 출원을 했다라고 하니까 얘는 그 거절이유 통지가 잘못된 거예요. 국법에서는 사실 이런 화상 디자인 출원을 할 때 일부 심사 등록 출원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렇게 심사 등록 출원했으면은 37조 4항 위반이 맞았는데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잘못된 거절이유 통지입니다. 그리고 40조 위반이라고 했잖아요. 40조는 40조 1항, 40조 2항을 포함하죠. 그래서 배점을 고려했을 때 40조 1항, 40조 2항 둘 다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40조 1항, 1디자인 1출원 같은 경우도 아까 그 제가 말했던 심사 기준이 있죠. 그 하나의 표시부에 그렸으면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어쨌든 간에 형태적 관련성이 없어도 다 1디자인이다 라고 하는 그 심사 기준에 따라서 얘도 1디자인을 만족해요. 한 개의 표시부 내에 있으니까. 근데 요 출제될 당시에는 그 심사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전혀 관련성이 없어서 1디자인 위반이다 라고 하는 게 맞았었는데 지금 심사 기준에 따르면은 얘도 잘못되었습니다. 이 거절이유 통지도 잘못되었어요. 네, 그리고 물품의 명칭은 화면 디자인이 표시된 휴대폰이라고 적었으니까 얘는 뭐 맞는 거고. 네, 그래서 개정법이 계속 바뀜에 따라서 이제 과거에서 문제가 됐던 게 지금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뭐 거절이유 타당성 일반론 적으면서 쭉 검토해 주시고 대응 방안도 뭐 그냥 할 거 없다. 의견서 통해서 나 잘했다라고 얘기해라. 그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마지막 44페이지에도 갑의 조치에 딱히 한 게 없죠. 그냥 의견 제출 통지서에 대한 대응 방법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얘도 특허청으로부터 송달받은 의견 제출 통지서를 열람하고 심사관의 거절 이유가 부당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네, 만약 심사관의 거절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적법하게 보정한 보정서랑 의견서를 같이 제출하면 된다. 근데 지금 사안의 경우는 거절 이유가 부당하다라고 했으니까 거절 이유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문제 풀 때 뭔가 거절 이유가 타당해서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주로 검토하잖아요. 뭐 보정한다든지 분할 출원한다든지. 근데 거절 이유가 만약에 부당하면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네, 의견 제출 통지서에 대응해서 의견서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네, 그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되고. 네, 다시 교재로 오셔서 일부 심사 등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이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은 사실 제가 최근에 이제 개업했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개업을 하고 이제 고용의 입장에서 이제 대표의 입장으로 이제 바뀌어 버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때는 제가 일요일날 수업하는 게 너무 부담이 됐거든요. 일요일 저녁에 이거 수업하면 다음날 바로 아침에 출근해서 또 할 일이 많고 하잖아요. 좀 부담이 됐는데 지금 느낌은 빨리 회사를 가고 싶은 좀 그런 마음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이게 내일도 가가지고 뭐 출원인이랑 미팅하면서 제가 막 주말 오기 바로 전까지도 막 일하다가 온 게 있거든요. 이제 그거 드리면서 출원하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미팅도 있고 한데 그 미팅 가가지고 이제 출원하자라고 해서 출원하기로 하면은 바로 매출이 생기는 거고 이 매출이 이제 바로 제 거잖아요. 이런 마인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일하는 게 재밌다고 해야 되나? 좀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좀 빨리 회사 가서 뭐라도 하나 더 하고 싶고 좀 그런 마인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예전에 강의할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변리사가 되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뭐 제 기준에서는 이런 면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창업을 한 거잖아요. 내 사무소를 하나 차린 건데 다른 대기업 다니거나 했을 때는 사실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죠. 아이템도 마땅치 않고 굉장히 큰 도전이고. 근데 여기는 개업을 하더라도 하방이 좀 탄탄하게 다져져 있어서 뭐 아주 망하지도 않고 뭐 잘하면 또 많이 잘할 수 있고 하는 영역이라 개업도 굉장히 쉽다,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좀 큰 장점이라. 그리고 사실 이렇게 고용 변리사로 했을 때는 큰 돈은 벌기 힘들다라는 거 다 아시죠? 요즘에 뭐 나무위키 이런데 뭐 연봉이 뭐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좀 오르면은 바로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오르고 나면은 더 이상 오르지도 않아서 뭐 요거 가지고 뭐 그냥 맛있는 거 좀 사 먹을 수 있을지언정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거 다 아실 건데 뭐 딱히 복지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조금 근무가 좀 자유롭고 뭐 좀 원할 때 쉴 수 있고 뭐 하고 싶은 거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좀 장점이지 뭐 큰 돈을 벌고 복지가 좋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대기업이랑 큰 수준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좀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이 스토리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금요일날 김장훈 가수님 콘서트 다녀왔거든요. 이분이 우연찮게 저희 고객이 되셔가지고 상표 출원을 하는데 그거 있죠. 스프트눈 어떻게 쓰지? 스프트눈이라고 이분 별명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요즘 되게 유명해지셔가지고 다시 막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데 이 상표 관련된 일을 저희가 어떻게 하게 되어서 이제 이분이랑 조금 인연이 생겨서 뭐 공연하는데 보러 오라 해서 막 그 어머니 모시고 같이 갔었었는데 뭐 이런 재밌는 일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일단 고용할 때는 그냥 배 대표님이 시키는 것만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좀 영업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김장훈 아실지 모르겠어요. 어리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고등학교 때 많이 들었던 가수인데 나이가 보니까 63년생이신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랑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시는데 그래도 아직도 막 발차기 하시고 공연을 잘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1부 심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얘는 A급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A급. A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2015년, 2019년 뭐 좀 최근에 기출이 한 번씩 되기는 했는데 얘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죠. 물품류가 확대된 거. 네, 기존의 2, 5, 10 고류에서 1, 2, 3, 5, 9, 11, 19 이렇게 물품류가 확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물품류가 확대가 되었다라는 거는 이제 그만큼 업계나 실무에서 뭐 문제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원했을 때 심사 기간을 좀 많이 단축시켜 주려고 일부 심사 대상을 좀 많이 늘려준 거예요. 빨리 등록 받으라고. 그래서 그런 실무적인 이슈나 이런 업계에서 논란거리가 되었던 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좀 중요한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개정이 되고 나서는 아직 기출이 안 되었어요. 얘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9년인가 20년인가 이때쯤에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개정이 되고 나서는 아직 일부 심사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안 되었어서 뭐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좀 A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랬을 때 뭐 교재에서 뭐 자세하게 볼 만한 내용은 없고 단문 문제로 만약에 뭐 일부 심사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한다면 일부 심사 등록 출원이 무슨 제도이고 왜 만들어진 제도인지 의치 정도 기재하라고 할 만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일부 심사 대상 요 개정법 언급하면서 뭐 이런 필요성에 따라서 최근에 물품류가 확대되었다 이런 거 하나 적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요 사례형 문제죠. 사례형 문제는 일부 심사 출원했을 때 등록 가능성 판단하는 거. 네, 예를 들어 앞에 막 공지도 있고 막 출원도 있고 뭐 설정 등록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때 얘네 기반으로 이 출원이 등록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라고 하면은 이제 일부 심사 대상이 되는 거랑 그 등록 요건 판단이 되는 거랑 안 되는 거 구별하셔가지고 문제되는 것만 이렇게 찾아주는 거 있죠. 네, 그것도 충분히 사례 문제로 나올 만하고요. 네, 얘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고, 그리고 일부 심사 출원하면은 일부 등록 요건을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뭐 사례나 단문으로 문제를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저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이 과실의 추정이라는 법조문이에요. 얘도 116조 2항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평소에 잘 안 보는 지문이라 얘도 이따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한번 보시면은 일단 의취지 암기를 해주시는데 암기 안 하셔도 되는 게 2조 4호, 2조 6호에 이런 법조문이 그대로 있어요. 얘도 사실 저희가 많이 안 보는 조문이긴 하죠. 근데 2조 4호, 2조 6호에 이렇게 있으니까 얘도 좀 법조문 통해서 암기를 해주시고, 출원 절차는 1, 2, 3, 5, 9, 10, 19호에 해당한다면 일부 심사 등록 출원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고, 아까 저희 기출문제 볼 때도 문제에서 심사 등록 출원서를 제출했다 이런 멘트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 좀 유의해서 봐주세요. 저희 문제 빨리 풀다 보면 그거 안 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일부 심사 출원서 제출했는지 심사 출원서 제출했는지도 좀 잘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밑에 각주에 각주 9번에다가 1, 2, 3, 5, 9, 11, 19가 뭔지 좀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뭐 눈에 잘 안 들어오시겠지만 그냥 한 번씩만 읽어봐 주세요. 뭐 대표적으로 식품에 관한 거는 1류고 의류에 관한 거는 2류고 좀 3류, 5류 좀 애매하고 9류도 애매하고요. 뭐 11류 장식용품, 뭐 보석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19류는 사무용품 이런 거니까 이런 것들은 일부 심사 대상이구나 가볍게 기억해 주시고, 네, 그리고 등록 요건 부분에서 양가로 1번의 일부 심사 출원 대상은 이제 각조 10번 보시면은 그 취지가 나와 있죠. 확대한 취지. 네, 그것도 하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일부 심사 등록 출원의 등록 요건 부분을 보시면은 선행 디자인의 검색이 요구되는 신창 확선은 제외한 것만 판단한다. 요것만 암기해 주시면 되죠.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창작성 부분에서 33조 2항 1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33조 2항 2호는 심사를 해요. 그것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도 여기다 한번 그냥 같이 적어보면은 이렇게 저희가 심사를 안 하는 게 신규성, 그리고 창작성, 신창, 확선, 선출원 이렇게 네 가지를 제외하잖아요. 등록 가능성 판단할 때. 근데 문제는 이 창작성이죠. 창작성이 33조 2항 1호를 보시면은 공지 디자인에 따른 용의 창작이고 33조 2항 2호에는 주지 형태에 따른 용의 창작이에요. 그리고 판례가 있죠. 판례는 이런 공지 디자인이랑 주지 형태를 결합한 경우에도 용의 창작 가능하다. 이게 뿡뿡이 판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공지 디자인 들어간 거는 다 일부심사 출원 대상에서 일부심사 출원했을 때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공지 디자인 들어간 거는 오로지 33조 2항 2호는 판단을 한다. 얘네들은 판단을 안 한다. 그렇게. 그래서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제 뭐 이렇게 막 문제에다가 여러 가지 막 단서를 주어주고 막 주지 형태도 놓고 뭐 공지 디자인도 놓고 뭐 선출원도 놓고 막 여러 가지 단서 놓고 얘가 일부 심사 출원했을 때 등록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시오 하면은 이거 좀 정확하게 구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법조문도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관련 디자인은 35조가 아니라 62조 3항이다라는 것도 아마 아실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62조 4항. 네. 그래서 여기 암기하실 때는 뭐 딴 거 암기하실 게 아니라 62조 2항, 3항, 4항 이렇게만 암기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62조 2항, 3항, 4항. 넘어가서 등록을 위한 조치도 48조 3항 이거 법조문 암기는 해주세요. 참고로 이거 아시죠? 48조 이제 1항은 유지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보정할 수 있다. 2항은 관련 디자인, 단독 디자인 간의 보정. 3항이 심사, 일부 심사 간의 보정인데 이거 다 법조문은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암기하시면 편해요. 관심. 2항, 3항이 맨날 헷갈리더라고요. 뭐가 뭐였지? 근데 관심이라고 해주시면
관련 디자인 간의 보정은 2항, 심사 일부 심사는 3항. 그래서 여기서는 48조 3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다. 그렇게 관심. 그리고 뭐 디자인권은 뭐 92조 심사랑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리고 일부 심사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다 넘어가시고 그 116조 2항도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얘가 좀 평소에 잘 안 보는 그런 지문이기는 한데 무슨 부분이냐면 일단 116조 1항은 뭐냐면 뭐 침해 행위를 했으면은 그 침해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그 과실의 추정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갑이 이렇게 출원해가지고 등록을 받았는데 을이 이때부터 똑같은 걸 실시해가지고 침해했으면은 얘한테 이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과실의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게 116조 1항인데 116조 2항은 뭐냐면 똑같은 개념인데 굳이 한 번 더 만들어 놓은 이유는 한 번 더 강조하려고 한 거거든요. 이렇게 갑이 A라는 디자인을 출원해가지고 등록을 받았어요. 근데 얘는 이제 일부 심사 출원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앞에 을도 저 A랑 거의 똑같은 A랑 유사한 디자인을 예를 들어 뭐 등록을 받아놨어요. 출원해가지고 이미 등록을 받아놓은 상태였는데 얘가 비슷한 거를 출원해서 등록을 받았다는 거죠. 이때 이 등록은 적법하죠. 왜냐면 일부 심사 등록 출원했으면은 선행 디자인의 검색이 요구되는 애들은 심사 안 하니까 얘는 선행 디자인이죠. 그래서 얘는 심사를 안 하기 때문에 등록이 된 거는 맞아요. 근데 얘를 실시했을 때 실시하면은 요 디자인권을 침해하게 되죠. 이렇게 일부 심사 등록 출원을 해가지고 등록받은 자가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갑이 나한테 과실이 없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디자인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116조 2항입니다. 그리고 사실 똑같은 게 침해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라고 본다. 침해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라고 본다 해서 똑같은 얘기긴 한데 일부 심사의 경우에는 좀 더 강조해서 얘가 이걸 악용할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이거 있어봐야 나 심사 안 하니까 등록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악용해서 그냥 등록받고 막 실시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고려해가지고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한 번 더 좀 강조해 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실의 추정 이런 얘기는 잘 하시겠지만 혹시 일부 심사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다면 116조 2항을 좀 적어 주시라 답안지에.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박스는 뭐 심사, 일부 심사 뭐가 다른지 비교해 놓은 건데 네, 앞에서 봤던 것처럼 신창, 확선 얘가 제외된다는 거 알고 넘어가시고요. 기출 문제가 뭐가 나왔었는지 한번 볼게요. 46페이지 한번 가보시면은 요게 그 최근에 나왔던 그 문제인데 이렇게 짱돌식으로도 문제가 나와요. 어떻게 나왔냐면 딱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일부 심사 취지 그리고 거절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걸 10점이라고 하면 이거 한 페이지 반 적어야 되는데 되게 막막하죠. 그래서 저도 이거 시험 볼 때 풀었던 문제인데 뭐 그냥 뭐 이것저것 다 적었어요. 의의도 적고 취지도 적고 뭐 당연히 뭐 물어보지 않았지만 일부 심사 대상도 적고 거절 이유도 신청 확선 제외된다 이렇게만 적은 게 아니라 그냥 법조문 보고 그대로 다 받아 적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정도 분량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죠? 이제 4번 목차에서 양가로 1번에 일반적인 디자인은 62조 2항, 관련 디자인은 62조 3항 얘기를 해주면서 그냥 법조문에 있는 거 그대로 보고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줄 거 없으면 길게 적어주는 것도 좀 고민을 해보세요. 좀 짱돌식으로 이렇게 나왔었고 넘어가서 이제 같은 해에 나왔던 또 다른 문제인데 얘가 이제 그 사례 문제죠. 보시면은 갑은 독특한 디자인을 창작하고 그게 그려진 디자인을 인터넷에 판매했다. 네, 그리고 디자인 등록 출원을 했다. 이류다. 이러면서 뭐 거절 이유랑 극복 방안을 검토하시오 라고 했을 때 이류니까 일단 일부 심사 등록 출원이 문제된다라는 거를 먼저 캐치하셔야 되고 그랬을 때 거절 이유가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좀 구분하셔야 되겠죠.
네, 지금 신규성이 문제가 됐는데 신규성은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죠. 그런데 문제 세 번째 줄에 심사 등록 출원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심사 등록 출원은 37조 4항 위반이에요. 얘는 거절이유에 해당하죠. 네. 그리고 극복 방안을 여기다가 정보 제공을 한 것까지 고려하라고 했으니까 정보 제공했다면 신규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논점도 있고, 그리고 극복 방안은 뭐 신규 상실 예외 주장이나 뭐 보정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막 적어주셔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한번 나중에 한번 목차적 한번 풀어봐 주세요. 얘도 논점이 되게 다양한데 목차를 어떻게 잡을지 좀 고민해 볼 만 하거든요. 저도 이제 돌아와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할 때 목차를 좀 오랜 시간 동안 잡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그냥 논점이 너무 많아서 뭐 정보 제공을 한 경우 안 한 경우 뭐 극복 방안 뭐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한다면은 목차 잡기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얘는 한번 나중에 목차 잡는 연습까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잡았는지 한번 목차만 한번 보면은 1번에 문제의 소재 적고 2번에 일단 문제가 되는 거절 이유 먼저 나열을 좀 해줬어요. 지금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거. 33조 1항, 37조 4항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3번 목차에다가 지금 거절 이유가 뭔지를 이야기해줬습니다. 양가로 1번에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37조 4항만 문제가 되고, 양가로 2번에 정보 제공을 했다면 33조 1항, 37조 4항 모두 거절 이유가 된다. 그리고 4번 목차에서 대응 방안으로 신규성에 대한 대응 방안은 심상에 쭉 적어주시면 될 거고, 그리고 37조 4항에 대한 대응 방안은 48조 3항 적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뭐 논점 뽑고 그거는 다 잘 하셨을 것 같은데, 답안지 목차를 어떻게 작성할까는 사람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한번 얘는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49페이지 일부 심사 등록 출원의 뭐 절차랑 디자인권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얘는 한번 단문이거든요. 한번 이렇게도 단문도 나오니까 한번 참고만 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교재 캐릭터 취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 90분 하고 90분 하고 이렇게 좀 두 타임으로 나눠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게 한 번만 쉬는 걸로 빨리 끝내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캐릭터 보시면은 얘는 B급이라고 적었습니다. B급인 이유가 사실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원래 A급이었는데 이때 기출이 됐어요, 최근에. 캐릭터 관련해서 나올 만한 부분이, 캐릭터는 어떻게 등록받아야 되나요? 네, 어떻게 보호받아야 되나요? 저작권과 이용저쪽 관계는 또 문제가 되고, 또 네, 이런 논점들이 나올 만한 게 분명했어서 가지고 A급이었는데 얘가 다 나왔어요. 그때 21년에 통째로 한번 다 나왔기 때문에 뭐 똑같은 논점이 한 번 더 나오긴 어려울 것 같고, 나오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논점이 아니라서 B급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본다면, 요 신상에 관련된 주장 관련한 심사 기준이 하나가 있어서 얘는 좀 같이 볼만해요. 그래서 혹시 문제가 나오면은 얘나 아니면 여기서 하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좀 볼 건데, 일단은 그 캐릭터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제가 아까 여기 문제 유형 몇 가지 적었잖아요. 딱 여기 교재에 있는 목차처럼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일단 캐릭터 의취지 적어주셔야 되고, 그 3번 목차, 2번 목차에서 캐릭터를 출원했을 때 등록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2번 목차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성립요건 위반이다. 특히 물품성, 형태성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성립요건 위반이다. 그리고 공업성 위반도 동시에 됩니다.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공업적으로 양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캐릭터를 출원하면 물품성, 형태성, 공업성 세 가지 위반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나올 수 있는 두 번째 유형이 4번 목차. 그러면 캐릭터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냐? 그럼 이것도 논점 아시죠?
물품의 형상 모양으로 보호하는 방법, 전사지, 특유 디자인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답안지에 꼭 적어주셔야 되는 거는 양가로 1번에서도 로마자 2번에 다만 디자인의 보호 범위는 물품의 동일 유사를 전제로 하므로 다양한 물품을 대상으로 등록받아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네, 즉 캐릭터를 티셔츠에다가만 프린팅해서 보호를 하면은 이제 뭐 컵에다가 쓰는 사람 못 잡잖아요. 그 다양한 물품을 등록받아야 된다는 게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가로 2번이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사지나 스티커를 통해서 보호한다면 로마자 2번처럼 여러 물품에 사용되기 때문에 전사지에 화체된 캐릭터 모양을 상대적으로 넓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이제 이 문구를 쓰게 된 배경이 또 그 뭐 민사소송법의 그 이시훈 선생님처럼 디자인보호법에는 노태정 변리사님이 계세요. 그 분이 쓰신 어떤 책에 기반해가지고 시중에 있는 교재들이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표현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물품의 형상 모양으로 보호하거나 뭐 아니면 전사지로 보호를 해라. 근데 그게 또 옛날 책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전사지 스티커를 이렇게 열에 의해서 복사하는 방법으로 프린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레이저로 이렇게 쏴가지고 캐릭터를 프린팅하면은 이 전사지 모양으로 보호를 못 받는 게 아니냐. 근데 또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거는 뭐 보호를 못 받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경우는 당연히 보호를 못 받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스티커나 전사지를 통해서 뭐 사용하는 사람들은 잡을 수 있으니까 네, 그 정도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에 따라 뭐 다양한 방법으로 캐릭터를 프린팅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요 전사지를 보호한다 해서 뭐 100% 보호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다양한 대표적인 물품에 대해서는 다 등록을 받아놓는 게 맞고요. 그리고 양가로 3번에서도 특유 디자인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얘도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 줄씩만 적어놨지만 실제 문제가 나온다면은 요 사안에 적합한 특유 디자인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디자이너가 캐릭터를 디자인했는데 이 캐릭터에 뭐 시리즈 형식으로 몇 가지 더 디자인했다라고 하면은 뭐 관련 디자인 적어주시면 되고 형태가 좀 변화한다면 동적 디자인 적어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뭐 UI를 개발한 거다라고 하면은 뭐 화상 디자인, 화면 디자인 적어주시면 되고 네, 그런 식으로 네, 좀 특유 디자인은 적절히 활용하셔가지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60페이지의 등록 이후의 취급 보시면은 이제 디자인권의 효력은 넘어가시고 저작권과의 이용 요촉 얘도 한 가지 논점이었거든요. 캐릭터는 항상 뭔가 저작권이랑 문제가 되니까 선 발생 저작권이 있으면은 허락에 의해서만 실시할 수 있다. 요거. 근데 독자적으로 창작했으면은 저작권 복제, 카피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큰 논점이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논점이 다 한 번에 기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과 중첩적인 보호 여기 부분은 뭐 저희 시험 범위라기보다는 저작권법 시험 범위에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네, 요거의 논점은 뭐였냐면 이제 응용 미술품이라고 하는 막 캐릭터든 뭐든 막 찍어서 프린팅 해가지고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미술품 있잖아요. 걔네들은 당연히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돼요. 근데 얘가 저작권법으로도 보호가 가능하냐? 이게 논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저작권법 시험범위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밑에 나와 있는 캐릭터를 공지한 경우 이거예요. 이게 심사 기준에 들어온 부분입니다. 네. 요 캐릭터를 공지한 경우 신상에 요게 무슨 논점이냐면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캐릭터가 앞에 공지가 된 거예요. 캐릭터가 이렇게 공지가 되었는데 이 캐릭터와 비슷한 디자인을 좀 출원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출원의 유형은
일반적인 물품에 관한 디자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화상 디자인일 수도 있고, 화면 디자인일 수도 있겠죠? 화상 디자인을 하면 얘를 그대로 출원했을 거고, 화면은 어디다가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출원했을 거고, 일반적인 디자인은 얘를 뭐 어디 옷에다가 프린팅 해가지고 출원했을 수도 있겠죠. 뭐 이렇다라고 했을 때 출원하려고 했더니 얘가 공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대상으로 심상의 주장을 하려고 하는데, 심사 기준이 이제 몇 가지 지침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심상의 주장을 했을 때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이 캐릭터에 대해서는 불가하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 공지된 형태가 이렇게 화면 디자인으로 공지가 되었거나 어떤 화상으로서 공지가 되었다라면 신상의 주장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결론은 이런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동그라미 1번에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은 출원인이 자기의 출원 디자인의 등록 요건 판단 시 출원 전 공지된 사실을 예외로 간주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므로 공지된 대상이 33조 1항 1호,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거기서 말하기를 공지된 디자인이 33조 1항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33조 1항 1호 또는 2호를 달리 말하면 공지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공지 디자인을 또 달리 말하면 그 성립 요건을 만족해야 돼요. 저희 법상 디자인은 성립 요건을 만족하는 거를 저희는 디자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성립 요건이라 함은 물형 시심이죠. 그죠? 근데 이 캐릭터는 물품성이 없어요. 물품성이 없기 때문에 디자인의 성립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면 공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고, 그러면 33조 1항 1호 또는 2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규상실 예외 주장은 공지 디자인에 대해서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만 공지되었으면 불가하다 라는 게 1번의 태도입니다. 근데 이제 동그라미 2번이 예외인데, 다만 캐릭터 요 그림이 그냥 추상적인 그림이 아니라 뭐 패널, 모니터나 핸드폰을 통해서 표현이 되었거나 화상 디자인으로서 공지가 된 것이라면 얘는 신상의 주장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뭐 대부분의 경우 그렇겠죠. 뭐 이게 아니라 어떻게 뭐 상정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대부분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이미지일 거니까 모니터든 핸드폰이든 태블릿이든 디스플레이 패널에 얘가 공지가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공지가 된 상태라면 이제 출원할 때 신상의 주장이 가능하다라고 나옵니다. 그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이 표현이 올해 나온 심사 기준에서 또 바뀐 내용이에요. 국법상에서는 이제 이런 일반적인 케이스, 화상 디자인, 화면 디자인 케이스 좀 나눠가지고 뭐 비슷한 취지지만 좀 다르게 결론을 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또 바뀐 부분은 이렇게 나왔어요. 원칙적으로 캐릭터는 신상의 주장이 대상이 되지 않는데, 그 공지 형태가 이렇게 패널 등을 통해서 표현이 되었거나 화상 디자인이라면은 이제 신상의 주장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요게 그나마 최근에 추가되고 좀 다르게 바뀐 부분이라서 얘는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얘랑 관련이 있는 게 그 각주에 있는 12번 판례인데요. 얘도 특허법원 판례거든요. 대법원 판례는 아니고. 근데 네, 그래서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냐면 비슷한 건데, 이번에는 논점이 지금은 신상의 주장이 대상이 되는 거냐를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판례 논점은 뭐냐면, 이 출원의 등록 요건을 판단할 때 얘가 인용 참정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게 논점이 된 거예요. 인용 참정이라 하면은 이제 뭐 신규성이나 창작성 판단할 때 인용 참정으로 작용할 수가 있냐, 공지된 디자인이니까. 근데 여기서도 판례는 똑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 말하는 그 신규성, 창작성은 똑같죠.
33조 1항 각호에 해당하거나 33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되는데, 여기서도 말하는 것은 공지 디자인이고, 여기서 말하는 공지 디자인은 똑같이 디자인의 성립 요건을 갖춘 애들을 공지 디자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모양만 공지된 경우에는 신규성이나 창작성의 판단, 인용 참정이 되지 못한다 라고 해요. 거기에 특허보험 판례거든요. 나중에 또 보긴 할 건데, 한번 볼까요? 디자인의 신규성이나 창작성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되는 선행 디자인은 디자인 보법상 디자인에 해당해야 된다. 따라서 디자인으로 물품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입체상표 등과 같이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를 포함하는 것이 아닌 통상의 상표나 표장은 국내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등에 해당한다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선행 디자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때 논점이 되었던 게, 이때 공지가 상표가 공지가 된 거였어요. 타인의 상표가. 근데 이 상표가 사실 유형이 일반적인 상표도 있고 입체 상표도 있잖아요. 바나나 우유처럼. 네. 근데 이런 일반적인 표장, 그냥 뭐 스타벅스 로고, 이런 애들은 디자인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를 못하죠. 그래서 얘는 공지 디자인이 아니라서 인용 참정이 되질 않아요. 근데 입체 상표는 바나나 우유니까 물품성을 갖추잖아요. 그래서 얘는 성립 요건을 갖추고 공지 디자인이기 때문에 인용 참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얘가 굉장히 주지 형태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굉장히 주지 형태라면은 요 33조 2항 2호 창작성 판단의 인용 참정은 되겠죠. 요 세 가지를 지금 방금 판례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 두 번째 줄 끝에 입체 상표가 아닌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입체 상표는 괜찮다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줄 중간에 통상의 상표나 표장, 얘는 이제 일반적인 상표라는 거고요. 얘는 안 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줄 끝에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등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즉 주지 형태도 선행 디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판례는 일반적인 디자인은 인용 참정이 안 되고, 입체 상표는 되고, 주지 형태는 창작성 판단에 인용 참정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침 그런 판례도 있고 이런 심사 기준도 있으니까 얘는 혹시 뭐 문제 삼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그 정도 보겠습니다. 뭐 기출도 있긴 한데 기출은 그냥 따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봤던 저희 좀 주요하게 나올 수 있다는 논점이 그대로 기출로 된 거니까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문자의 취급 부분을 볼게요. 네, 문자 부분을 보겠습니다. 문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C급입니다. C급. 네, 딱 봐도 별로 안 중요하게 보이죠? C급. 별로 안 중요한데 얘가 만약에 짱돌 문제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단문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단문 문제로 나온다면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문자의 법적 취급. 그러니까 디자인법상 문자가 뭐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그 문자의 법적 취급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사례형 문제로 낸다면은 이제 권리범위나 뭐 구체성 확률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는데, 얘는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좀 저희가 항상 제가 주도 정리를 좀 하는데요. 문자라는 게 나오면은 케이스 1, 2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이 문자를 좀 유형을 구별해 줘야 돼요. 하나는
그 물품에 표현된 문자고, 두 번째로는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는 문자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도면이 있고 이렇게 컵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막 문자가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 주변에도 뭐 이렇게 문자가 적혀져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여기 막 확대도 그리면서 단면도 그리면서 이렇게 문자가 막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품에 표현된 문자도 있고 물품에 표현되어 있지 않은 문자들도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물품에 표현되어 있는 문자 있죠. 얘가 케이스 1이에요. 물품에 표현된 문자. 그리고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는 문자는 이제 이런 애들, 바깥에 그려진 애들들, 낙서라든지 이런 애들은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는 문자예요. 이렇게 두 가지 그룹이 있고, 이 그룹을 나눈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물품에 표현되어 있는 문자는 과연 디자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볼 것이냐, 디자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것이냐가 논점이 되는 거고, 애초에 디자인을 이렇게 구성하지 않는 이런 문자들은 논점이 뭐냐면, 이거 구체성 한결로 죽여야 되냐, 아니면 괜찮냐, 구체성 요건을 만족하느냐, 상습성주의랑 본문 위반으로 죽일 거냐 말 거냐, 이게 논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디자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는 달리 말하면 디자인 권리 범위 해석할 때 포함시킬 것이냐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가 디자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면은 얘랑 어떤 디자인을 비교할 때 이 문자까지 포함해가지고 유사한지를 본다라는 거고, 디자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는 유사 판단할 때 얘를 제외하고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논점이 이렇게 이어져요. 물품에 표현된 문자,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는 문자. 각각 논점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반문 문제로 문자의 법조 취급을 스스로 하시오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희가 요거 문자의 유형을 잘 구별해 주시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는 디자인을 구성한 것으로 보고 안 구성한 것으로 본다, 이런 경우는 어쩔 때 구체성이고 어쩔 때 구체성 위반이 아니다, 이거를 적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교재에서는 그 첫 번째 1번 목차에서 양가로 2번 물품에 표현된 문자의 취급, 여기가 여기 첫 번째 케이스, 물품에 표현된 문자의 취급, 그게 첫 번째 케이스고, 그 2번 목차 등록요건 판단시 취급에서 양가로 1번의 공업상 이용 가능성, 여기가 여기 파트, 여기 파트. 그래서 그 결론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여기서는 물품에 표현된 문자는 뭐 정보 전달 기능을 하느냐, 장식적인 기능을 하느냐, 둘 다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는 문자는 원칙과 예외로 나뉘어요. 원칙적으로 디자인을 구성하지도 않는데 뭐 적어놨으면 이거 구체성 흠결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뭐 확대도나 단면도 뭐 등등을 표현하기 위한 문자는 괜찮다, 이렇게 나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교재에서도 62페이지 양가로 2번에 뭐 종래 심사 기준의 태도는 또 너무 옛날이라서 아예 생략해 주셔도 되고, 반가로 2번의 현행 심사 기준만 좀 기억을 해 주시면은, 그 동그라미 1번에 시작하는 것도 이렇게 되어 있죠. 물품에 표현된 문자 중, 네, 물품에 표현되어 있는 문자 중에서 뭐 상당한 정도로 도형화되어 물품을 장식하는 기능만 하는 거, 정보 전달과 장식 기능을 함께 하는 거는 모양으로 보아 디자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근데 동그라미 2번에 오로지 정보 전달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모양으로 보지 않아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다만도 기억을 해주시면은 그렇다고 삭제할 필요는 없고, 삭제할 필요가 없다,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양가로 1번의 공업상 이용 가능성은 동그라미 1번이 원칙, 동그라미 2번이 예외죠. 동그라미 1번은 뭐 도형 안에 중심선, 기선, 수평선 등을 표시하기 위한 세선, 여기서 세선은 한자로 얇은 선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얇은 선을 그리거나
뭐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이런 문자 등은 구체성 흠결이다. 어쨌든 디자인을 구성하지도 않는 이런 문자를 적었으면 구체성 흠결이다. 근데 예외적으로 동그라미 2번에 네, 뭐 평면, 굴곡, 오목, 볼록, 뭐 아니면 모양도 나중에 심사 기준에 나오겠지만 뭐 단면도나 확대도를 표시하기 위한 문자 이런 애들은 봐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원칙과 예외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른쪽 가서 유사 판단, 뭐 창작 비용이성, 부등록 사유 이런 애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여기는 암기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시고 3번 목차의 등록부 취급도 그냥 넘어가세요. 별로 중요한 부분 아닙니다. 그래서 얘가 기출문제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얘도 보면 좋은데 다른데 지금 뒤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뒤에 나가 있어서 그때 혹시 나오면 보도록 하고 그게 기출이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렇게 딱 문제가 나왔었어요. 예. 이제 문제에다가 이제 문자에 이러이러한 디자인 물품에 이러이러한 문자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고 이 디자인의 이제 권리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 일반론으로 이런 문자는 물품에 표현된 문자인데 뭐 장식 기능, 정보 전달 기능을 하는 거에 따라서 디자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 안 보고 한다. 그래서 만약에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면은 이 디자인의 권리 범위 해석할 때 이 문자까지 포함해서 해석하고 아니면은 제외하고 해석한다. 이렇게 답안지에 쭉 적어 주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얘도 기출이 안 적어놨네요. 옛날에 된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비슷한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그런 것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딱 색채 취급 여기까지만 하고 쉬면 될 것 같아요. 색채 취급 보겠습니다. 얘는 C급이고 할 게 전혀 없어요. 여기서 한 가지만 본다면 얘죠. 족구공 판례. 근데 올해 기출이 되었구나 얘가 23년에 유사 판단. 네. 이것도 그 앞에 뭐 한증막 판례 이런 것처럼 되게 유명하고 고인물 판례인데 얘가 올해 기출이 작년에 기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색채는 거의 나올 게 없네요. 네. 그래서 여기도 색채의 의의를 암기할 것도 아니고 뭐 출원 시 절차도 그냥 한번 읽어만 보시고 등록요건 판단 시 취급도 안 보셔도 돼요. 그나마 볼 게 그 양가로 이번에 유사 판단 여기는 좀 중요했는데 얘가 기출이 되었어요. 네, 바로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그냥 한번 판례니까 한번 읽어만 주시고 너무 유명한 거라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판례 아마 체크해 주시고 나머지 등록요건도 따로 볼 거 없고 뭐 등록을 위한 조치도 볼 거 없고 등록을 위한 등록부 취급도 별로 볼 게 없습니다. 네, 얘는 그냥 가볍게 한두 번만 읽어보시고 암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고 그럼 잠깐 쉬었다가 4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